동해바다의 불침항모, 울릉공항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서해바다의 불침항공모함 사업이 드디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코앞을 노리고 있는 섬 백령도에 드디어 불침항공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미 수복 영토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섬인 백령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거점 중 한 곳입니다. 백령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연합국 측에서 중공군의 침탈로부터 필사적으로 지켜낸 섬으로 북한 서해 바다 깊숙한 곳까지 한국의 바다가 되도록 만든 섬입니다. 오히려 백령도에서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상황인데요. 백령도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일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정문인 텐진항을 직선으로 노리고 있는 섬으로서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요충지에 있는 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일찍이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백령도 섬의 백사장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천연활주로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영하였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알맞았던 사곳 비행장의 토질이 무너지고 항공기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곳 비행장은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한국영해 제일 끝쪽에 위치한 섬들에 대해서 불침항공모함처럼 공항을 건설하자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서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백령도입니다. 모두 건설되면 대한민국을 한 바퀴 감싸주는 슈퍼방타막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보 인프라가 완성됩니다. 울릉공항은 예산이 속속 반영되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흑산도와 백령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개 공항 모두 민간공항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사실상 불침 항공모함처럼 불리는 이유입니다. 평시에도 해경의 초계기가 운영되어 우리 해상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중국의 군함들의 훈련과 출몰이 잦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해상민병대 역할을 하고 있는 대규모 어선부대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면 항공감시 장비의 상시 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바다는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중국의 패권 확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를 이용해 중국이 황금어장을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우리 서해어민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심지어는 어민의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우리 해역을 우리 국민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백령도의 해변공항인 사곳 비행장에 미 해군과 미공군들이 상시로 드나들던 시절에는 중국어 선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늘 미공군이 우리의 황금어장을 감시하면서 백령도에 이착륙을 하니 중국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령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또 백령도 사곳 비행장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자 중국 어선들의 사실상의 침공행위가 서해 황금어장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언급되어 온 의제이지만 안타깝게도 백령공항은 여러 예산 사업에 밀리는 바람에 사실상 계획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기재부 예타 선정 사업에 백령공항이 선정되면서 오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생기는 공항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중이 2.19점으로 예타 선정 기준치인 1.0을 훨씬 웃돌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는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섬이자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섬입니다. 왜냐하면 백령도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인근의 역에서 장거리 핵추진 어뢰를 발사를 하게 될 경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둥반도 이웨이하이 요동반도의 다렌시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동과 산둥반도 사이의 발해협을 잘 통과할 경우에는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항까지 쑥 대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령도를 한국전쟁 당시 지켜내지 못했었더라면 불가능했었던 작전입니다. 백령도가 없었더라면 산둥반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핵심 길목에 경기도만한 면적의 해역을 잃게 됐을 것이고 우리 해군의 작전 범위가 대폭 축소됐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어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 초고속 어뢰인 초공동어뢰나 향후 사실상 사정거리가 없는 어뢰 발사체인 핵추진어뢰까지 개발하게 될 경우 유사시에 백령도 근해에서 장거리 어뢰를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만큼 백령도의 안보기지화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백령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성상 대규모 안보기지의 건설을 위한 개발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섬에서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요백령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지만 인천항까지 도달하려면 무려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선박을 대기하는 시간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 하루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령공항이 탄력을 받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가 지금보다 더욱 인프라가 뛰어난 살기 좋은 섬,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기 좋은 섬이 될 뿐 아니라 안보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령도에서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멀게는 텐진 앞바다까지 직선으로 뚫려 있어 중국 정보 수집에 매우 탁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광활한 해역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해양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즉 어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최전방 서해 5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보다 더 많이 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수익 성악화와 판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령도가 있는 인천시에서는 약 5년 동안 2,000명대의 어민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 서해바다의 영토주권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서해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지만 아직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젊은 층들의 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뜬금없는 장소인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바로 서해 5도 주민들이 어업선을 이끌고 한강까지 와서 여의도나 뚝섬과 같은 한강변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서해 5도 어민들이 직접 잡아올린 수산물들을 중간 유통 과정이 없이 판매를 해서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어선을 이끌고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큰 서울 한강변까지 들어와서 직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던가 인구가 밀집한 한강변의 서해 5도 어민들이나 한강하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위한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을 비롯해서 어민들과 서울 주민들의 큰 시장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판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관련 산업과 어민들의 소득 수준이 커지게 되면 서해바다에서 활동하는 우리 어민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해양 영토를 관리하고 영위할 수 있으려면 낚시, 요트 등 소득 수준 3만 불 시대에 어울리는 해양 레저 인프라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전국 8도의 모든 물산들이 백기를 통해 한양의 한강에 있는 포구들에서 모든 해상경제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해상경제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들의 해양활동이 많은 나라들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중세시대에 개막한 이래로 바다를 점령한 국가의 국민들이 세계를 점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반도의 자그마한 육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드넓은 바다로 넓혀서 국민들의 생활 범위가 바다와 친숙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된 백령도공항이나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울릉공항, 그리고 흑산도공항 등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있는 외딴 도서들에 건설되는 해상공항들은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 대도시에서 불과 1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한 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해양 영토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해양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2025년에는 수직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T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 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홍희 잠수함연맹 회장이 놀라운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잡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탄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국 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스스 BN-601 이후 42년 만의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호주 짐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미 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만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나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흰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 이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만 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게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EU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외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 3등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삼는 AIP 공기부료 춘진 체계와 리튬 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잠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터부터 12척을 원하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23000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게급 잠수함도 수중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이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집수합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문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 문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호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대운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23000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내심 배아파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비는 어스-2 수상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1을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에 이착되기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P1 초계기입니다. P1 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단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느냐 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낮아 피해 상황 파악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P1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뉴질랜드의 P1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립수가 있었다고 니혼 게이자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8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일본 P1초 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관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P1이 자랑이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ESM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1초 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잘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 방위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문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1.000m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 이내에 접근했을 때 상부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방산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A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궁2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현궁 등 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 로켓, 40mm 무인기 탑재형 유도 로켓, 신형 전파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 기법입니다. LIG 넥스원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궁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 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궁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 넥스원은 드론 요격 유도탄용 표적 탑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비궁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향 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고도계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 무기를 개발하는 LIG 넥스원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 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하나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기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아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에드와 하나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기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강국, 방산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대한민국 견제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웬일로 잠잠하나 싶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술수가 너무나 졸리래서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의 외신도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자칭 대국이 되지도 않는 망타를 부리고 있느냐는 건데요. 이런 반응도 당연한 게 최근 중국은 아주 유치한 수작질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총 금액이 무려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에 새 지평을 열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에게만 이득인 사업이 아닙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번 한국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국방력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0월 17일
폴란드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이는 18일에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 장관 회담과 19일 개최된 K2 전차 및 K9 자주포 출고식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모두 구군을 건 대규모 방산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논의하고 양 국가의 파트너십을 다져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리우스 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폴란드 사절단을 태운 전용기가 자국 영공을 지나는 것을 거부하며 목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가는 최단 직항로는